안녕하세요. 믿는 도끼에 성하지도 않은 발목을 찍혔던 40대 후반 남자입니다. 여러분, 불행은 친구를 시험하고 번영은 적을 시험한다 라는 말을 아시나요? 이 말은 어려운 시기엔 진정한 친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저는 저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적어도 저 격언이 제 가족에겐 해당되지 않는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만큼 제 가족만은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제 곁을 지켜줄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에 바로 그 가족에게 뼈아픈 배신을 당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남의 눈에 눈물 낸 사람은 결국 자신의 눈에선 피눈물을 흘리게 된다죠. 저는 저를 배신한 인간들의 최후에 대해 공유하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저는 시골 출신으로 저희 부모님은 시골에서 소를 키우고 농사를 지으며 저와 여동생을 키워주셨어요. 대학에 진학하며 저는 서울로 독립을 했고 여동생은 일찌감치 청주라는 지방으로 시집을 갔죠. 저는 대학 졸업 후 짧은 사회생활을 경험한 뒤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외로운 서울 생활 중 마음이 잘 맞는 5살 연하의 아내를 만나 나이 31살에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결혼을 하기 전에도 한 후에도 제 사업은 승승장구했어요. 저는 20대 후반부터 보육원에 매달 일정 금액을 후원하고 봉사도 나갔는데 좋은 일을 하니 복이 돌아오나 보다 싶었죠. 어딜 가나 인고 부부라고 불렸던 아내와 저의 신혼생활은 행복했습니다. 아내가 예쁘면 처갓집 말뚝에 대고도 절을 한다고 하죠. 저는 아내의 가족인 장인 장모님과 처제에게 굉장히 잘하려고 노력했어요. 장모님, 바람이 너무 시원하죠? 며칠 전에 사원 미팅차 이 주위를 지나갔는데요. 풍경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풍경이 예쁠 때 꼭 장모님 모시고 오고 싶었어요. 아유, 역시 장모 챙겨주는 건 우리 사이밖에 없다니까. 특히 전 장모님을 아들처럼 챙겨드렸습니다. 장모님은 아내가 14살이 되던 해 심한 중이염을 앓으셨다더군요. 그런데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쳐 날벼락처럼 청력을 거의 상실하셨다고 했죠. 때문에 장모님은 말씀은 잘 하실지언정 다른 사람들의 말은 수화로 알아들으셔야 했습니다. 저는 그런 장모님을 위해 바쁜 와중에도 틈틈이 수화를 배웠어요. 그리곤 혼자서는 바깥 외출을 꺼려하시던 장모님을 모시고 이곳저곳 다니며 수화로 풍경에 대해 열심히 설명해드렸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처가 식구들과 놀러 다니는 일이 많아졌죠. 엄만 밖에 나오기만 하면 아빠가 아니라 우리 남편 팔짱을 끼고 다니더라. 사위가 그렇게 좋아? 그럼 좋다마다. 내가 늙음하게 사위가 아니라 아주 아들이 하나 더 생긴 느낌이야. 또한 저는 명절만 다가오면 저희 부모님 댁에 가기 전인 명절 전전날에 처가에 먼저 들렀었어요. 장모님을 모시고 장을 보러 가기 위해서 말이죠. 그냥 나나 윤주가 같이 가면 된다니까 뭐하러 영주도 없이 이렇게 매번 자네 혼자 장 보는 걸 도와주러 오나? 명절에 장 볼 게 어디 한두 갠가요? 무거울 텐데 장인어른이란 처제보단 건장한 제가 따라가서 장모님 도와드리는 게 낫죠. 집사람은 애들 보느라 힘든데 뭐하러 데려와요? 얼른 장모님 모시고 다녀오겠습니다, 장인어른. 저는 그냥 짐꾼이 아니라 장모님의 귀가 되어드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장모님은 항상 다니던 큰 마트로 장을 보러 다니셨는데 그러다 보니 오래 일하신 마트분들은 대부분 장모님을 알고 계셨어요. 아주머니, 또 사위랑 장 보러 오신 거예요? 아유, 사위 잘 얻어서 너무 좋으시겠수. 아주 얼굴이 폈어. 장모님, 지금 생선 코너 이모님이 사위 잘 얻어서 좋겠다고 제 칭찬을 해주셨어요. 자랑스러우시죠? 그랬어? 예, 좋습니다. 아주 살맛이 나네요. 아주머니도 꼭 나 같은 좋은 사위 얻으세요. 장모님은 배려심 많고 누구에게든 친절한 천사 같은 분이셨습니다. 장인은 그런 장모님과 성격이 조금 다르긴 했지만 그때만 해도 좋은 분이었어요. 하지만 워낙 현실적인 분인지라 처음엔 제가 보육원에 후원하는 일을 이해하지 못하시더군요.
그래도 전 불쾌하지 않고 장인어른께 나름의 이유를 설명드렸죠. 그럴 돈 있으면 가족들한테 고기라도 한 번 더 사주지. 왜 쓸데없이 모르는 사람들한테 돈을 써? 제가 예전에 꿈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보육원 아이들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때 너무 눈물이 나서 어떻게든 그 애들에게 도움이 되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적은 돈이나마 후원도 시작하고 봉사도 다니게 된 거예요. 물론 다달이 몇백, 몇천만 원씩 후원하는 사람들에 비하면 적은 금액이지만 형편이 되는 만큼이라도 꼭 세상에 도움이 되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세상을 돕는다고 자네한테 돌아오는 게 뭔데? 물론 제가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죠. 그래도 저처럼 가진 걸 나누는 사람이 많아진다면 언젠가 제 가족, 제 자식들이라도 누군가의 티끌만한 도움 정도는 받을 수 있지 않겠어요? 제가 몇 번이나 그렇게 말씀드리자 그제야 장인어른은 더 이상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못마땅한 눈치긴 했지만은요. 저는 결혼 후에도 꾸준히 후원을 했고 때로는 혼자 또 때로는 아내와 처제 장모님과 함께 보육원 봉사도 이어갔어요. 그 덕분인지 제 사업은 고꾸라지는 일 없이 날로 번창해 주었죠. 장모님 못지않게 천사처럼 착하고 좋은 사람이었던 건 처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제는 아내보다 한 살이 어렸는데 고맙게도 저를 잘 따라줬어요. 저는 제 여동생보다도 훨씬 어린 처제에게 가끔 용돈도 주고 밥도 사주며 잘해줬죠. 그러다 제가 결혼한 지 2년쯤 지났을 때 이런 일도 있었어요. 형부, 저 진짜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처제, 울어? 갑자기 무슨 일인데 전화하자마자 울어? 저희 회사 같은 부서에 노총각 상사가 한 명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싫다는데도 자꾸만 절 쫓아다니고 메신저랑 메일로까지 만나자, 아이는 몇 명이나 낳자 이러면서 자꾸 추근덕대는 거예요. 걱정하실까봐 부모님께 말씀도 못 드리고 윗선에 말해봤는데 제가 예민하게 군다는 식으로 반응하더라고요. 워낙 회사가 보수적이고 그런 잡음을 싫어하다 보니까 같은 부서 동료들도 저를 도와주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저 너무 괴로워요. 어렵게 들어간 회사인데 그만두는 수밖에 없을까요? 처제는 같은 회사 이상한 찐득에게 잘못 걸렸다며 제게 고민을 토로하더군요. 혼자서 어떻게든 견뎌내 보려다 결국 참지 못하고 평소 고민을 잘 털어놓던 제게 이야기를 꺼낸 거죠. 저는 처제를 안심시킨 뒤 직접 처제의 회사로 찾아가 항의를 했습니다. 회사 직원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왜 회사에선 손을 놓고만 있습니까? 그 직원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저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기자가 몇 있는데 그 기자들한테 이 회사의 실체에 대해 고발도 할 거예요. 아이고, 무슨 오해가 있으셨나 봅니다. 안 그래도 어떻게 일을 처리해야 하나 우리도 고민하던 차였어요. 만만하게 봤던 여직원 대신 가족이 강하게 나서자 그제야 회사에선 그놈에게 가벼운 징계를 내린 후 다른 층의 먼 부서로 보내버리더군요. 그리고 그 일이 좋은 사례가 되어 다른 직원들도 행동을 더 조심하는 분위기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고마워요, 형부. 그런 놈 때문에 회사 그만두기 싫었는데 형부 덕분에 이제 살 것 같아요. 저는 항상 형부 하며 저를 따르던 처제가 참 예뻤습니다. 처제는 제가 결혼한 지 5년 뒤 집도 잘 살고 사람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을 했어요. 저는 그때 오빠 같은 마음으로 처제에게 고급 혼수를 모두 마련해 주었죠. 형부, 이러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죄송해서 이렇게 비싼 것들을 어떻게 받아요. 내 손 아래 동서 될 사람이 좋은 집 해온다며. 그럼 그 집에 많은 혼수라도 채워가야 처제가 기가 덜 죽을 거 아니야. 처제, 나는 이 집 사위이기도 하지만 또 아들이기도 해.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서도 힘든 일 있으면 날 오빠라고 생각하고 꼭 연락해야 돼. 알았지? 처제는 고마운 마음에 결국 눈물까지 흘리더군요. 그렇게 처가의 진심으로 자라던 제게 처가 식구들도 아내도 굉장히 고마워했죠. 하지만 처가 식구들과의 행복한 시간이 끝없이 이어졌던 건 아니었습니다. 제가 결혼한 지 8년 뒤 장모님께선 그만 병환으로 이르게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장모님은 사경을 헤매시던 마지막 순간에 눈까지 보이지 않게 되셨어요.
때문에 저를 포함한 가족들 모두 귀가 안 들리는 장모님께 마지막 말조차 드리지 못했죠. 그때 장모님은 꼭 잡은 제 손을 느리게 만지작거리더니 이렇게 말하시더군요. 우리 큰사위 손이 틀림없구나. 8년 동안 지겹도록 붙잡고 다녔던 손이니 내 잘 알고 있지. 강서방, 안 봐도 훤하네. 강해 보여도 눈물 많은 우리 사위. 지금도 어린애처럼 엉엉 울고 있겠지? 울지 말게. 물론 우리 가족들 덕도 있지만 난 자네와 지내던 그 세월이 새 아들을 얻은 것처럼 넘치게 행복했네. 그게 제가 겪은 가까운 가족의 첫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뿐 아니라 처가 식구들 모두 한동안 큰 슬픔에 잠겨야 했죠. 그런데 문제는 장모님이 돌아가신 다음부터 장인이 망가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강서방, 내 부탁이 있네. 나 돈 좀 빌려주게. 당시 은퇴를 하셨던 장인은 경마라는 무서운 도박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아무래도 따로 살다 보니 처음엔 그 심각성을 잘 몰랐었어요. 가끔 주말에 전화드릴 때 경마장에 있다시기에 그냥 남들처럼 놀러 가셨겠거니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장인이 제게 전화해 돈을 빌리지 않겠어요? 장인어른, 제가 혹시나 해서 묻는 건데 혹시 경마 때문에 돈이 필요해서 그러신 건 아니죠? 사실은 맞네. 내가 홀라당 미쳐서 그동안 모은 재산의 퇴직금까지 경마로 홀라당 다 날려버렸어. 그러다가 친구 놈들한테 돈까지 빌렸는데 그것까지 전부 날려버려서 지금 갚을 길이 없네. 제발 나 좀 살려주게, 강서방. 그때 저는 장인의 심각함을 처음 알게 된 겁니다. 당황하고 놀랐지만 저는 장인의 눈물 섞인 애원에 마음이 약해졌어요. 또한 장모님의 부재가 얼마나 괴로우셨으면 그러셨을까 싶어 몇 번 돈을 빌려드렸죠. 그런데 알고 보니 장인은 저뿐 아니라 처제의 남편인 동서에게도 똑같이 돈을 빌리셨더군요. 이건 정말 보통 일이 아니다 싶어 저는 장인께 전화를 걸어 화를 냈어요. 장인어른, 이러다 정말 큰일 나세요. 제가 돈을 빌려드리기 싫은 게 아니라 그 많은 돈을 전부 경마로 탕진하셨다는 게 문제잖아요. 이건 수렁으로 빠져든 무서운 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제발 그만두세요. 알겠네, 강서방.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네. 나 정말 평생 모은 돈을 이 짧은 시간 동안에 다 날렸어. 그냥 죽고만 싶네. 이제부터라도 안 그러시면 되죠. 다시 시작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경마장 그만 가세요. 그래, 알겠네. 내 이번엔 반드시 그 망할 경마 끊을 거야. 하지만 장인은 말만 그랬을 뿐 몇 년 동안 그렇게 돈을 전부 날려먹더군요. 아내와 처제가 울며 그만 좀 하시라고 말려도 나중엔 화까지 내시더라고요. 그쯤 되니 저도 동서도 지쳐서 이젠 아무리 눈물로 애원하고 장모님까지 들먹이셔도 절대 돈을 빌려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장인은 그거 가지고 서운하다며 그렇게 우는 소리를 하셨어요. 때문에 서서히 저와 장인의 사이는 서먹해졌고 그렇게 결혼한 지 13년째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처가에 들이온 그림자는 제 인생에까지 손길을 뻗치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떻게 김민규 그놈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자기를 얼마나 믿었는데. 사업이라는 게 잘 될 때가 있으면 내리막길을 걸을 때도 있다는 걸 저는 그때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제가 가장 믿었던 직원 하나가 회사 자금을 횡령해서 도망을 갔던 거예요. 제가 그동안 일구어온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지던 순간이었죠. 저는 우선 구멍난 자금을 메꾸기 위해 이곳저곳에서 돈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전부 밑빠진 독에 물 붓기더군요. 저는 결국 대출을 받기 시작했고 나중엔 사채까지 손댈 위기가 오더라고요. 그놈을 잡으려고 신고도 하고 갖은 애를 썼지만 작정하고 도망간 놈이라 결국 잡지도 못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아내와의 갈등까지 시작됐어요. 여보,
애들 학원비가 벌써 2달치나 밀렸어. 학원에서 계속 전화 오는데 봐달라고 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진짜 창피해 죽겠다고. 대체 그놈의 회사 사정은 언제 나아지는 거야? 미안해. 근데 여보, 애들 학원 적어도 한두 개는 당분간 끊어야 할 것 같아. 지금 내 상황에 애들 학원을 둘 다 서너 개씩 보내긴 무리야. 당신이 이해 좀 해줘. 당시 12살, 10살이던 두 딸은 학원을 서너 개씩 다니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요새 애들 학원비가 얼마나 비싼지요. 대출이 산더미만큼 쌓인 상황에 도저히 그 엄청난 학원비를 감당할 수 없더군요. 물론 아내가 속상해할 수도 있다고 이해는 했어요. 하지만 제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적어도 저를 원망하기보단 저를 위로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이후로도 아내의 태도는 계속해서 쌀쌀 맞아지기 시작했어요. 당신 카드 안도 막았어? 백화점 갔다가 카드 안 긁혀서 나 완전 개망신 당했어. 애들 친구 엄마들이랑 브런치 모임 가서도 아주 쪽팔려 죽을 뻔했다고. 이번에 내가 계산하는 차례였는데 나한테 말도 없이 그러면 어떡해? 내가 분명히 카드 안도 줄일 거라고 말했잖아. 당신이 그렇게 펑펑 써대는 카드값 앞으로 감당 못한다고. 그때 내 말 무시하고 절대 안 된다고 막무가내로 반대했던 건 당신이야. 낼 돈이 있어야 카드 한도도 늘리지. 지금 회사가 망하기 직전인데 백화점? 브런치? 지금 이게 남 일이야? 그럼 뭐 갑자기 몸빼바지라도 입고 나가서 나물이라도 팔아오리? 평생 살던 생활 패턴을 어떻게 바꾸라고? 필요하면 바꿔야지. 애들 학원도 못 보내고 있는 판에 무슨 백화점 쇼핑이고 얼어 죽을 브런치야? 나도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어. 이럴 때일수록 당신은 나를 타박하는 게 아니라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야? 당신 큰애 임신한 뒤로 일 한 번 한 적 없잖아. 이럴 때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날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언젠 마음 편히 애들만 보라면서 내 손에 물도 안 묻히게 해준다며. 몰라. 진짜 다 짜증나. 뻔뻔해도 이렇게 뻔뻔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제가 돈이 없어지자 태도가 180도 변한 거예요. 너무 서럽고 아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었나 싶어 실망스럽기도 했죠. 그렇게 모든 게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을 때 저를 도와준 귀인은 저희 부모님과 동서였습니다. 부모님은 소 몇 마리와 땅을 조금 팔아 저를 도와주셨고 동서는 천천히 갚아도 된다며 처제와 함께 제게 목돈을 건네주더라고요. 사정이 좋지 않았던 여동생 부부는 제게 미안해했는데 그 마음만으로도 어찌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그 와중에 아내라는 사람은 어쩜 그렇게 저를 구박하기에만 바쁜지 아내에 대한 서운함은 쌓여만 갔죠. 그렇게 사채 비치는 것만 피하며 겨우겨우 견디고 있던 와중 제겐 또 다른 불행이 찾아오더군요. 그건 결혼한 지 15년이 지났던 해였어요. 선생님, 검사 결과가 뭔가 잘못된 게 아닐까요? 저 그렇게 심각할 정도로 많이 아프지도 않았는데요. 원래 이 암이라는 게 위기의 순간까지 숨을 가만히 죽이고 있는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당장 수술하고 치료 시작하셔야 해요. 회사 일로 바쁜 일상 속에서 전 전혀 건강을 돌볼 여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피로감이 너무 심해지고 살도 급격히 빠지더군요. 또한 평생 가지고 있지도 않던 변비가 생기더니 변비와 설사가 번갈아가며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마지막으로 배변 시 출혈까지 반복되자 너무 불안하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날 너무 심해진 복통 때문에 병원을 찾게 됐죠. 그때 대장 내시경을 통해 저는 종양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추가 검사 결과 암이 인근 림프절로 전이된 상태라는 대장암 3기 진단을 받게 된 거예요. 의사는 제게 즉각적인 수술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어요. 저는 당장 입원 후 대장 일부를 절제하고 전이된 림프절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게 됐죠. 그리고 항암 치료 전 회복을 위해 한동안 쭉 입원을 하게 됐는데 아내는 정말 눈 하나를 깜짝하지 않더라고요. 당신은 남편인 내가 암에 걸렸는데 걱정도 안 돼? 어떻게 괜찮냐는 말 한마디를 안 해줄 수가 있어? 아내는 제가 처음 대장암 소식을 알렸을 때도 그저 한숨만 쉬더군요. 그리고 수술 받은 지 얼마 안 됐던 어느 날 제가 서운함을 토로하니 갑자기 인상을 쓰더라고요. 그리고는 제게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러게 본인 몸은 본인이 잘 챙겼어야지. 가뜩이나 돈 들어갈 일 투성인데 병원비도 얼마나 나올 거야? 아우 진짜 스트레스 받아. 당신 지금 날 걱정하는 거야? 돈을 걱정하는 거야? 아이 몰라. 진짜 내 인생의 마가씨였나? 몇 년째 이게 무슨 고생이야. 얘들아 가자. 아내는 아픈 절 걱정하긴커녕 자신의 신세 타령만 했던 겁니다. 제게 있는 대로 짜증을 낸 아내는 아이들을 데리고 병실을 나가려고 했어요. 그때 아이들은 제 옆에 꼭 붙으며 이렇게 말했죠. 아빠 옆에 좀 더 있으면 안 돼? 아빠 많이 아프잖아. 나도 언니랑 같이 아빠랑 좀 더 있을래. 근데 엄마는 왜 아픈 아빠한테 짜증을 그렇게 내? 엄마 진짜 나빴어. 평소 저를 잘 따르던 딸들은 아내를 원망스럽게 쳐다봤습니다. 아내는 그런 딸들을 짜증스럽게 보더니 이렇게 말하곤 자기 혼자 휙 나가버리더군요. 누가 지들 애비 자식 아니랄까봐? 그럼 니들끼리 있어. 다행히 당시 애들이 14살, 12살 때라 자기들끼리 버스 타고 집 정도는 충분히 찾아갈 수 있는 나이였어요. 아내는 그 뒤에도 전처럼 병원엔 거의 코빼기도 비추지 않았는데 이후에도 아이들은 종종 자기들끼리 저를 보러 와주었죠. 그런 아이들을 보는데 기특하기도 하고 아내를 떠올리니 서글프기도 해 남몰래 눈물을 참 많이 흘렸습니다. 어멈은 오늘도 병원에 없구나. 제가 애들이랑 집에 있으라고 했어요. 여기 계속 와 있으면 서로 지칠 뿐이잖아요. 멀리 살던 부모님과 여동생 부부는 제가 수술을 받은 뒤 2주 동안 2번이나 찾아왔었어요. 그땐 그래도 아내에 대해 잘 둘러댈 수 있었는데 일주일에 무려 서너 번씩 찾아오던 처제 부부에겐 아내와 저의 불화를 숨길 수 없더군요. 처제는 제가 보는 앞에서 아내에게 전화해 화까지 냈어요. 언니, 형부가 이렇게 아픈데 어떻게 아내라는 사람이 병원에 코빼기도 안 보여? 뭐? 남 일에 신경 끄라고? 우리가 남이야? 언니, 언니! 하지만 아내는 그런 처제의 전화를 그냥 끊어버린 것 같더라고요. 처제는 제게 대신 미안해하며 아픈 저를 붙잡고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런 처제에게 괜찮다고 거짓말할 힘도 그렇다고 함께 아내를 욕할 힘도 없어 저는 그저 씁쓸하게 웃기만 했어요. 그런데 수술한 지 2주가 조금 지난 어느 날 아내는 아이들 없이 혼자 병실에 모습을 드러내더군요. 그것도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며 말이죠. 그리고 그때 아내 입에서 나온 말은 제 마음을 산산조각내고 말았습니다. 아내는 제게 눈물을 뚝뚝 흘리며 충격적인 말을 내뱉었어요. 여보, 나랑 이혼 좀 해줘. 뭐, 이혼?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당신하고 잘 지내보려고 했는데 상황이 자꾸 악화만 되다 보니까 누군가에게 의지하게 되더라. 의지? 그게 누군데? 아내는 펑펑 울며 제게 이혼을 요구했던 겁니다. 게다가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었다는 불길한 말까지 내뱉으면서 말이죠. 저는 설마 하며 제발 아니길 바랬어요. 하지만 아내는 끝내 제게 평생 잊지 못할 배신감을 선사해 주더라고요. 난 너무 스트레스 받고 답답해서 무슨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었어. 그러다가 거기서 좋은 남자를 알게 됐는데 평범한 회사원인데 집이 잘 사는 사람이야. 그 사람도 한번 이혼의 아픔이 있는데 내가 너무 좋대. 나 그 사람 만난 지 벌써 1년이 넘었어. 여보, 그 사람은 당신처럼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라서 망할 걱정도 없어. 그 사람이 내 인생을 다시 피게 해줄 거야. 나 그 사람하고 이제 새 살림 차리고 싶어. 그러니까 제발 이혼 좀 해주라. 마음 없는 당신하고 이렇게 사는 거 난 너무 괴로워. 아내는 모임에 나가서 스트레스 풀겠다고 술을 먹고 다녔다더군요. 제가 나가서 아르바이트라도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했는데 남편인 제 생각은 털끝만큼도 않고 말이에요. 그러다가 그곳에서 바람난 남자와 살겠다고 이혼을 요구하는데 어떤 남자가 눈이 돌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남편인 제가 가장 밑바닥으로 추락해 있을 때 말이죠. 저는 울분을 터뜨리며 말했어요.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당신한테 또 당신 식구들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나중에 천벌받을게. 근데 지금은 아니야. 이대로 몰락한 당신에게 내 인생 맡기기엔
내가 아직 너무 젊잖아. 내가 나중에 늙어서 벌 다 받을 테니까 지금은 제발 이혼만 해줘. 부탁해. 아내는 그렇게 배신감에 눈물만 흘리던 저를 두고 가버렸습니다. 병원이라 소리를 지를 수도 없고 너무 우라가 터져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혼자 멍하니 울고 있으니 마치 주마등처럼 그동안의 시간이 머릿속에 스쳐가더군요. 아내와의 연애 시절, 처음 결혼했을 때의 행복, 아이들을 낳았을 때의 감동, 처제와 장모님과의 추억 등등. 이제는 한 줌 잿더미가 될 과거의 기억들이 말이죠. 그 문드러지는 마음을 차마 부모님께는 어떻게 털어놓아야 할지 알 수가 없어 저는 고민 끝에 장인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는 장인에게 답답한 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그래, 강서방, 무슨 일인가? 몸은 괜찮나? 장인은 경마에 미쳐있을지언정 수술한 저를 한 번은 찾아와 위로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분이었기에 적어도 저는 장인이 인간적인 면모는 잃지 않았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완전한 제 착각이었더라고요. 몸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장인어른, 조금 전에 집사람이 다녀갔는데요. 저한테 글쎄 이혼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1년 넘게 만난 남자랑 재혼하고 싶다면서요. 어떻게 그 사람이 저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물론 이혼은 할 건데요. 그냥 너무 화가 나고 답답해서 전화드렸어요. 드디어 알게 됐구먼. 미안하네. 사실 나도 다 알고 있었어. 지난주엔 이미 그 사내랑 같이 둘이서 나한테 인사도 하러 왔었네. 뭐라고요? 이미 그걸 다 알고 계셨다고요? 근데 어떻게 저를 감쪽같이 속이셨을 수가 있어요? 장인은 아내가 바람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어려울 때 사람이 걸러진다고 하지만 어떻게 가족이란 사람들이 이럴 수가 있답니까? 저는 연달아 제 뒤통수를 후려친 배신감에 뒷목이 뻣뻣해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장인은 화를 내면서 따지는 제게 도리어 뻔뻔한 소리를 내뱉더군요. 그러게, 자네가 내 딸 간수 좀 잘하지 그랬나? 사업도 망하고 대출만 늘어가는데 어떤 여자가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어? 나도 처음엔 이러면 안 된다고 애를 다 일렀었네. 그런데 어쩌겠나. 아무리 딸이라고 한들 자식이 내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닌데. 그래도 끝까지 뜯어 말리거나 저한테 말을 해주셨어야죠. 어떻게 그놈을 직접 만나기까지 하실 수가 있냐고요. 미안하게 됐네. 하지만 살지 죽을지도 모르는 자네 옆에 행복을 포기하고 남아있으라고 하는 것도 애비로서 딸에게 못할 짓이지 않나. 기왕 이렇게 된 거 우리 딸 그냥 놓아주게. 안 그래도 자네에게 계속 숨기기 힘들었는데 차라리 속이 시원하구만. 이만 끊겠네. 장인은 오히려 홀가분하다는 듯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충격도 그런 충격이 없었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때 삶에 대한 제 의지가 치솟지 않겠어요?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복수하고 보란 듯이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용솟음 치더군요. 나 오늘 짐 싸서 집 나가. 그 사람 집에 들어가서 살림 합칠 거야. 내 뜻은 확고하니까 빨리 마음 정해줘. 여태 고생해서 키워준 은혜도 모르고 애들은 곧 죽어도 당신 배신한 나랑은 안 살 거라더라. 웃겨 진짜. 당신은 당신 편 많아서 좋겠네. 그 뒤 아내는 이혼도 하기 전에 그놈과 살림을 합치러 가버렸습니다. 끝까지 반대했던 딸들까지 버리고서 말이죠. 고맙게도 아이들은 한동안 처제가 집으로 데려가 돌봐주었어요. 처제는 자신의 잘못도 아닌데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 저를 찾아와 미안하다면서 사과하더라고요. 한 배에서 나온 딸인데 아내와 다르게 끝까지 참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당신 진짜 끝까지 이렇게 나올 거야? 빨리 이혼해달라고. 언제까지 내 발목을 잡을 건데?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줘? 절대로 안 돼. 한편 저는 이후 거의 한 달 동안 이혼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수술 5주 뒤부터 항암치료 시작하며 저는 육체적 심적 고통을 함께 감내해갔죠. 처음엔 여유를 보이던 아내는 제가 진짜로 이혼을 해주지 않을 것 같자 며칠에 한 번씩 저를 찾아와 이혼을 요구했어요. 그러자 한 번은 약이 바짝 올랐는지
제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래, 어디 그렇게 한번 나와봐. 당신 어차피 살 가능성, 죽을 가능성 반반이잖아. 그럼 당신 죽을 때까지 기다리지 뭐. 보험금도 내 앞으로 나오면 그것까지 다 홀라당 내가 먹으면 되겠네. 당신 진짜 갈 때까지 갔구나. 당신 진짜 내가 알던 이영주 맞아? 대체 왜 이렇게 변한 거야? 날 이렇게 변하게 한 건 당신이야. 그러게, 누가 망하래? 누가 망하고 암까지 걸리라고 했냐고. 이런 말 듣기 싫으면 빨리 이혼해주면 되잖아. 아, 진짜 지긋지긋해. 아내는 제게 저런 잔인한 말까지 내뱉은 후 병실을 나가버렸습니다. 아내와의 관계 회복을 원하고 이혼을 해주지 않은 건 아니었어요. 다만 가장 힘든 시기에 저를 버린 아내를 아마 그런 식으로라도 괴롭히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은 어느 날 처제가 저를 찾아왔더군요. 처제는 저를 보자마자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며 제 앞에 무릎을 꿇더라고요. 처제, 갑자기 왜 무릎을 꿇어? 얼른 일어나. 죄송해요, 형부. 제가 언니 동생으로서 형부한테 이렇게라도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되겠어요. 저희 언니요, 다음 주 주말에 상견례 할 거래요. 처제는 제게 아내가 상견례를 할 거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해줬어요. 그땐 이제 충격을 받다 못해 쥐가 차서 헛웃음이 나더군요. 무슨 이혼도 안 한 여자가 상견례를 한답니까? 심지어 장인은 모든 걸 알고도 처제에게 상견례 장소에서 입조심하라며 신신당부까지 했다더라고요. 저희 아빠랑 언니는 진짜 사람도 아니에요. 형부가 그동안 우리 가족한테 어떻게 했는데 사람 마음을 이렇게 짓밟을 수가 있어요. 저요, 이제 그 사람들 앞으로 가족은커녕 사람으로도 안 볼 거예요. 하늘에 있는 우리 엄마가 이 꼴을 봤으면 얼마나 통곡을 하셨겠냐고요. 형부, 내 도움 필요한 일 있으면 뭐든지 말하세요. 내가 도울게요. 15년이라는 결혼 생활이 정말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도 없는 일 어쩌겠습니까? 저는 펑펑 울고 있는 처제를 일으켰어요. 그리곤 처제에게 이렇게 말했죠. 그래도 이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처제. 처제 아니었으면 난 끝까지 바보처럼 당하고 있기만 할 뻔했네. 처제, 그럼 다음 주에 날 그 상견례 장소로 좀 데려가 줄 수 있을까? 당연하죠, 형부. 그런데 괜찮겠어요? 괜찮아. 몸도 많이 회복됐고 첫 항암 끝나고 회복 중이라 의사에게 말하면 잠깐 정도는 외출할 수 있을 거야. 이젠 나도 이 지겨운 관계를 끝내야지. 그래도 그 전에 속 시원하게 복수해주고 싶어. 그렇게 저는 마지막 복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대망의 상견례 날, 저는 처제와 함께 상견례 장소로 향했어요. 환자복도 갈아입지 않고 말이죠. 상견례 장소로 가는 도중 집에서 조카들과 저의 아이들을 돌봐주고 있던 동서는 제게 전화로 응원의 말을 건네주기도 했어요. 형님, 같이 못 가드려서 죄송해요. 부디 기죽지 마시고 하시고 싶은 말 다 하고 오세요. 저도 집에서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그렇게 동서의 응원에 힘까지 얻으며 저는 처제와 상견례 장소에 습격하듯 들이닥쳤습니다. 먼저 처제의 얼굴을 본 아내와 장인은 뒤따라 들어온 저를 보며 기겁을 하더라고요. 어? 윤준호 못 온다며? 뒤엔 제부야? 제부, 우리 두 사람 몫은 예약 안 했는... 당신이 여길 어떻게... 두 사람은 무슨 귀신 본 사람처럼 뒤로 넘어갈 듯 굴었습니다. 바보 같게도 그 두 사람은 처제가 저에게 모든 걸 이야기했을 거라곤 상상하지 못한 것 같더군요. 게다가 당황한 표정으로 자신의 부모 눈치부터 살피는 상간남을 보니 그쪽 부모도 아내에 대해 아직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처제는 기겁을 하고 있는 그 자리의 사람들을 향해 소리쳤어요. 내가 형부 데려왔어. 저 사람 집도 언니 실체를 알아야 할 거 아니야. 안녕하세요. 저 여기 있는 이영주 동생 되는 사람입니다. 있잖아요. 우리 언니 법적으로 이혼도 안 했고요. 여기 있는 이분이 저희 형부예요. 아직 유부녀인 사람이 이렇게 상견례를 하는 게 말이나 되나요? 유부녀라고? 네, 아주머니. 저희 언니, 우리 형부 사업이 잘 나갈 땐 그렇게 좋은 아내인 척 하더니 형부 사업이 힘들어지자마자 그쪽들 아들 만나서 바람 피웠대요. 두 분 아들도 다 알고 우리 언니랑 만난 거고요.
그러다가 우리 영부가 대장암에 걸리니까 곧장 이혼 통보해버린 대단한 사람이 우리 언니예요. 그쪽들 아들이랑 재혼해서 새 인생 살겠다고요. 이게 사람이 할 짓인가요? 처제 이야기를 듣고 상간남의 부모 둘 다 입을 틀어막더군요. 아내는 그런 처제에게 조용히 좀 하라고 난리를 쳐댔죠. 하지만 이미 상황은 다 벌어진 뒤였는데 어쩌겠어요. 저는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 아들이 만약에 나 같은 일을 겪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인두껍을 쓴 인간이 할 짓입니까? 잘 보세요. 내가 바로 댁들 아들의 미래니까요. 이봐, 당신 잘 봐. 유부녀 꼬실 땐 그저 스릴 있고 재밌었지? 그 행복이 과연 평생 갈까? 바람 피워서 당신한테 갈아탄 여자가 나중에 당신 배신하지 말란 법이 있어? 뭐 유부녀 꼬여낸 놈 채우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굉장히 쌤통이긴 하겠네. 여보, 제발 조용히 좀 해. 그래, 강서방. 우선 진정하고 가족끼리의 문제는 나중에 이야기함세. 아내와 장인은 어쩔 줄 모르며 저와 처제를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은 오히려 불난집에 부채질을 한 꼴이 됐어요. 인상부터 한성질 있게 생기셨던 상간남의 모친이 새댄 소리를 지르며 난리를 쳤거든요. 뭐, 여보? 강서방? 아휴, 진짜로 유부녀가 맞나 보네. 얘, 제임이 이혼했다면서 너 부모한테 거짓말한 거야? 아니, 엄마, 곧 이혼할 거라고 했어. 곧 하나 이미 했나 마찬가지잖아.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이것들이 어디서 부모를 농락하고 있어? 아휴, 재수없어. 여보, 어서 갑시다. 상간남의 부모는 씩씩대며 방을 나가버렸습니다. 상간남은 허둥지둥 부모의 꽁무니를 뒤쫓아 나가버렸죠. 엉망진창으로 끝나버린 그 자리에서 아내는 펑펑 울기 시작하더군요. 당신 나한테 진짜 왜 이래? 내가 진즉에 이혼해달라고 했었잖아. 당신 어차피 나랑 더 살 생각도 없으면서 왜 이렇게 내 인생을 못 구워서 안달이냐고. 그래, 강서방. 내가 그렇게 알아듣게 말했는데 살지 죽을지도 모르는 목숨으로 우리 딸 앞날을 이렇게 망쳤어야 했나? 내가 이미 미래의 장인 들먹이면서 저 젊은이한테 빌린 돈이 얼만데 이대로 파혼하고 나한테 돈도 갚으라고 하면 자네가 책임질 텐가? 제가 그걸 왜 책임집니까? 그리고 파혼이요? 유부녀가 파혼이라니. 차라리 똥으로 매줄 쓴다고 하십시오. 아주 지나가다 똥개가 웃겠습니다. 그리고 당신, 내 눈에 눈물 내고 당신은 하하호호 웃으면서 살 수 있을 줄 알았어? 내가 잘 나갈 땐 그렇게 내 등 옆에서 편하게 살더니 당신하고 당신 가족한테 그렇게 잘한 날 짐짝 버리듯 버리고서? 앞으로 당신 눈엔 그냥 눈물도 아니고 피눈물 날 일만 가득할 거야. 나도 더 이상 당신 안 잡아. 이렇게나마 대판 뒤집어 엎었으니까 앞으로는 당신 같은 여자 때문에 눈물도 한 방울 흘리지 않을 거야. 소원대로 이혼해 줄게. 이제 됐지? 저는 그렇게 지저분하게 아내와의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그저 행복하기만 할 줄 알았던 결혼 생활의 끝이 이럴 거라곤 그전엔 미처 상상조차 하지 못했죠. 처제는 복잡한 감정 때문에 눈물을 흘리던 제 팔을 잡고 밖으로 이끌었어요. 형부, 이만하면 됐어요. 다 끝났으니까 이제 그만 가요. 야, 이윤주, 네가 그러고도 내 동생이야? 넌 대체 내 동생이야, 저 인간 동생이야? 망할 놈의 기집애, 넌 더 이상 내 딸도 아니야. 그런 처제에게 아내와 장인은 비난을 퍼붓더군요. 하지만 처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이렇게 말한 뒤 저와 그곳을 나와버렸습니다. 걱정하지 마. 나도 언니나 아빠 같은 사람 필요 없으니까. 나야말로 영원히 안녕이네. 나중에 알고 보니 아내가 나갔다는 그 모임도 참 기가 막히더군요. 돌식 모임이라고 이혼이나 사별 후 혼자가 된 돌아온 싱글 모임이었다고 하더군요. 이혼도 안 한 사람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게나마 대판 한풀이를 한 후 저는 드디어 아내와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치료에 집중하고 투병하면서 틈틈이 사업 들여다보기만 해도 바쁜데 더 이상 그런 여자에게 시간 낭비, 감정 낭비하기도 싫었으니까요. 이후 아이들이 엄마와 살기를 강하게 원치 않았기에 양육권은 저에게 왔습니다.
아내는 애들을 버리다시피 한 뒤 그놈과 기어코 재혼을 했더라고요. 그쪽 집안에서 끝까지 반대할 줄 알았더니 그건 꽤 의외긴 했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저는 아내와 그놈에게 위자료까지 다 받아먹었죠. 아빠, 마지막 퇴원 축하해. 형부 퇴원 축하한다고. 애들이 얼마나 열심히 집을 꾸몄나 몰라요. 저기 풍선 보이시죠? 저거 저랑 남편이랑 우리 애들까지 총동원해서 일일이 다 붙인 거예요. 퇴원 축하해요, 형부. 저는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꾸준히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고맙게도 처제와 동서가 종종 저희 애들을 많이 돌봐줬어요. 그리고 살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던 덕분인지 기적처럼 제 암덩어리가 사라지기 시작하지 않겠어요? 물론 항암 치료가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지만 저는 아이들만 생각하며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그렇게 3년도 더 지난 지금 저는 추적 검사만 받으며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됐죠. 제가 마지막 퇴원을 하던 날 처제 부부는 저희 애들과 조카들과 함께 축하 파티까지 열어주더군요. 그날 어찌나 감동을 받았는지 저는 창피한 줄도 모르고 펑펑 울기도 했답니다. 고마워 처제, 윤서방. 그때 우리 부모님이랑 두 사람 도움이 아니었다면 난 정말 더 깊은 수렁에 빠졌을 거야. 너무 늦기 전에 이렇게 갚을 수 있게 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또한 제가 잘못 살아온 건 아니었는지 시간이 지나자 주위에서 도움의 손길을 많이 내밀어 주더군요. 지옥 같은 시간이었지만 사람이 그냥 죽으란 법은 없었나 보더라고요. 그렇게 제 사업은 밑바닥에서 점점 올라오기 시작했고 지금은 어느 정도 다시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됐어요. 사정이 풀리며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그동안 도움을 주었던 지인들과 부모님 그리고 처제 부부에게 돈을 갚는 일이었습니다. 내가 베푼 도움은 언젠간 되돌아온다는 감동적인 세상의 이치를 저는 가장 힘든 시기에 사무치도록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그동안 저는 딱 한 번 전처를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그건 지금으로부터 몇 달 전의 일이었는데 그 일화가 바로 제가 이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빠, 엄마가 우리 학교 앞으로 찾아왔어. 지금 선혜도 내가 불러서 엄마랑 우리 셋이 같이 있는데 엄마가 아빠 좀 보고 싶대. 어느 날 저는 학교가 끝난 큰딸에게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전처는 그날 대뜸 큰딸을 학교 앞으로 찾아간 모양이더군요. 딸 또한 3년 만에 처음으로 엄마를 만나서 그런지 목소리엔 당혹스러움과 놀라움이 가득하더라고요. 전처가 그냥 만나자고 했으면 나가지 않았을 텐데 딸들까지 같이 있다고 하니 저는 하는 수 없이 딸이 부른 장소로 나갔습니다. 전처는 딸들과 함께 한 카페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주혜야, 선혜야, 엄마랑 아빠는 저쪽에서 따로 얘기 좀 하고 올게. 아무리 딸들이 고1, 중2로 꽤 철이 든 아이라지만 아직 어린 아이들 아닙니까? 이미 부모의 이혼이라는 아픔을 겪은 아이들에게 더 이상 부모의 나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요. 때문에 저는 대화 소리가 들리지 않게 아이들과 조금 떨어진 테이블에 전처와 따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곤 초조해 보이는 전처에게 차갑게 물었어요. 한 번도 애들에게 연락도 안 터니 이제 와서 왜 왔어? 가정 깨뜨리고 애들까지 버렸으면 평생 우리 눈에 띄지 말고 살 것이지 왜 왔냐고? 난 또 왜 불렀는데? 여보, 나 다 들었어. 사업도 당신 건강도 이제 많이 좋아졌다면서. 그게 당신이랑 무슨 상관인데? 왜? 그놈이랑 뭐가 잘 안 되나 보지? 전처는 대체 왜 왔냐는 제 물음에 쉽사리 말을 꺼내지 못하고 우물쭈물 하더군요. 그리곤 결심한 듯 겨우 이야기를 꺼내는데 그 용건을 듣고 저는 어이가 가출하는 줄 알았습니다. 나 사실 그 집에서 나왔어. 시부모가 마음에 안 들던 그 결혼 허락해주는 조건으로 합가를 요구했거든. 그래서 재혼하자마자 합가해서 시부모랑 살게 됐었어. 근데 시모란 사람이 시집살이를 장난 아니게 시키는 거야. 그놈도 처음엔 나한테 잘해주는 척 하더니 나중엔 자기 엄마 편만 드는 거 있지? 알고 보니까 그 자식 완전 마마보이였어. 그래서 애들도 빼앗기고 전처랑 이혼도 했던 거야. 나 그 3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살이 7kg나 빠졌어. 그래서 그 집에 살다간 제명에 못 죽겠다 싶어서
도망치듯 이혼한 거야. 상견례 자리에서 봤을 때도 성격이 보통이 아닌 것 같더니 상가남의 모친이 저 대신 처절한 복수를 해준 셈이더군요. 거의 맨몸으로 재혼했던 전처는 그렇게 맨몸으로 도망치듯 이혼을 했던 거죠. 때문에 지금은 마트 시식코너 아르바이트를 하며 혼자 월세방에 살고 있다는데 어쩌라는 건가 싶더라고요. 그리고 전처는 뻔뻔하게도 제게 돌아오고 싶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윤주그 못된 기집엔 제부가 잘 사는 거 뻔히 아는데도 돈 1,000만 원도 절대 안 빌려준다더라. 그것도 내 전화 받지도 않길래 집까지 아예 찾아갔다가 거절당한 거야. 나쁜 기집애. 아무리 우리가 좀 못났었다고 해도 어떻게 나랑 아빠랑 인연을 무자르듯 끊어. 우리 아빠 결국 경마로 살던 집까지 날리고 지금 고시원에 살거든? 근데 아빠가 월세 보증금이라도 좀 빌려달라는 거 제부도 걔도 단번에 거절해버렸대. 여보, 지금 나도 아빠도 완전 거지처럼 신세가 처량하기 짝이 없어. 그리고 실컷 힘들어 보니까 이제야 당신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게 됐어. 여보, 사람은 가장 힘들 때 진짜 자기 편이 누군지 알게 된대. 나라까지 떨어진 나랑 우리 아빠 모른 척 안 할 거지? 우린 가족이고 당신 정말 착한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우리 다 잊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어? 이제 앞으로 내가 정말 잘할게. 우리 아빠도 당신 너무 보고 싶어해. 제가 가장 힘들 땐 가차없이 저를 버리더니 이제 와서 전처는 가족을 운운하더군요. 저는 더 들을 것도 없다 싶어 이렇게 말하곤 자리에서 일어나 버렸어요. 무슨 용건인가 했더니 더 들을 가치도 없네. 그래, 사람은 가장 힘들 때 누가 진정한 내 사람인지 알게 된다더라. 그리고 난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당신하고 당신 아빠 내 가족이 아니었다는 걸 아주 잘 깨닫게 됐어. 그런 주제에 이제 와서 뭐 가족? 흥, 웃기지도 않네 참. 앞으로 더는 나랑 애들 찾아오지 마. 우린 당신 없이도 아주 잘 살고 있고 나는 당신만 생각하면 아직도 치가 떨리니까. 또 찾아오면 처제가 했던 것처럼 경찰에 신고할 거야. 간다. 얘들아, 가자. 여보. 얘들아, 아빠 좀 잡아봐. 너희들 엄마랑 다시 같이 살고 싶지 않아? 아니, 우린 엄마 싫어. 오늘은 얼떨결에 엄마 따라오긴 했는데 아빠 표정만 봐도 엄마랑 있으면 아빠가 얼마나 불행한지 알겠어. 우린 아빠만 있으면 되니까 또 찾아와서 아빠 괴롭게 만들지 마. 전처는 끝까지 저를 붙잡으며 아이들에게까지 엄마라는 이름으로 애원했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조심한다고 했는데도 우리 대화를 모두 들은 것 같더군요. 아이들은 그런 전처를 차디찬 표정으로 잘라낸 뒤 제 양손을 잡고 그 카페에서 끌고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철저히 외면당한 전처는 뒤에서 엉엉 울기만 할 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게 전처와의 정말 마지막이었죠. 그때 이야기를 들은 처제는 제가 괜히 신경 쓸까봐 전처와 장인의 근황을 말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저 잘했다며 앞으로도 저에게 그들의 이야기는 전해주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어요. 처제와의 인연은 평생 소중히 이어가겠지만 그들과의 인연엔 전혀 미련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처제는 얼마 전 동서와 조카들과 이사를 하며 완전히 전처와 장인과의 인연을 끊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자신들의 딸과 동생에게까지 버림받고 처량한 삶을 살게 됐어요. 여러분, 저는 눈앞의 이익만을 위해 소중한 사람을 버린 대가는 처절한 후회라는 말을 그들의 최후를 빌려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혹시라도 그들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20년 가까운 시간에서 얻은 그 깨달음을 잊지 않고 교훈 삼아 똑바로 살 생각이에요. 또한 앞으로 저는 저희 딸들이 자신들의 엄마나 외할아버지 같은 못난 인성의 어른으로 자라지 않도록 옆에서 좋은 아빠가 되어주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저는 앞으로 암이 재발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몇 년 뒤 완치 판정을 앞두고 있어요. 부디 저에게 이젠 더 이상의 시련이 없길, 그래서 딸들과 오래도록 행복한 나날을 살 수 있기를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